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자 모토가 되는 것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토지라는 것이 현대의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생겨났던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토지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하고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테니스장 한 개, 그리고 그 옆에 놀이터 하나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BTV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베스트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보시는 바로 이 책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마이크 버드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경제 교양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달의 베스트북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달에 읽는 제가 다양한 책들 중에서 여러분께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소설 같은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정한 내용을 분석한다던가 그에 대한 어떤 저희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하지만 소설이 아닌 그 외의 어떤 넌픽션에 관한 책들, 특히 이런 교양서들을 다루게 될 때는 저의 견해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을 때 저로서는 세상을 보는 어떤 해상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그런 어떤 지적인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이해한 대로 충실하게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저의 어떤 특정한 견해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 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가격은 어디까지 오르거나 내릴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짐작하시듯이 파이하키에서 그런 내용을 다룰 리가 없고요. 이 책은 그런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한국 제목이 부동산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란 말보다 부동산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더 랜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에 더 가깝습니다. 부동산과 토지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걸 잘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토지 외에도 또 건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거기 심겨진 어떤 수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부동산이 비싼 것은 거기에 지어진 건물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지어서 비싸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땅값이 비싼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토록 큰 어떤 권력을 갖게 된 것의 핵심은 건물값이 아니라 당연히 토지값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토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자 어떤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토지라는 것이 현대의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수많은 경제 위기가 생겨날 때 어떻게 결정타를 가하게 되는 건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해설을 제공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 문나비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문나비투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이 사람이 역사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고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200년 전 고대 바빌론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왕실에서 일하는 하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바빌론에서 이 왕에게 이제 굉장히 잘 보여서 왕이 이 하인에게 일정한 땅을 하사했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 중에 고대사를 보면 대부분이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문나비투라는 사람은 그냥 왕실에서 일했던 하인에 불과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잘것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치가 그랬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문나비투가 토지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왕에게 하사받았던 땅은 지금의 바그다드 근처의 땅이었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록들이 세세하게 돌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에 남겨진 이런 많은 기록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그 자료였다는 것인데 왜 인류는 초창기 문명 시작 때부터 이 부동산에 관한 기록들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중요하게 다뤘을까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권력이 있게 되고 권력 집단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면 대부분의 공물의 형태로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걷게 되죠. 공물을 제대로 세금으로 거두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위한 기본 어떤 그 자료로서도 토지 관계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납인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에서는 농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따르면 이 농업의 어떤 그런 생산량의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1%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그 농민의 숫자도 인구 전체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5%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산업적으로 보면 현대에 올수록 농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토지의 영향력도 사실은 줄어들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올수록 토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고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역설에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예전에는 토지가 중요한 것이 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생산품,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사실은 토지값이 비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토지가 비싸게 되고 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거기서 나는 생산물이나 거기 묻혀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 때문이 아니라 그 토지와 토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활동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땅이 비싼지를 생각해 보면 비옥한 땅이 비싼 것이 아니라 강남 노른자 땅이 비싸게 되겠죠.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이유에 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라는 자산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성들 때문에 결국은 현대에 올수록 이 토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모든 전 세계 실물 자산이 있겠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도 있고 많을 텐데, 이런 모든 실물 자산을 다 통틀어서 보았을 때 이 토지가 단일 자산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죠. 대략 35% 정도가 전 세계 실물 자산의 토지 자산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각 나라의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다 총합한 것보다도 한 2배 정도 높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자산으로서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토지라는 자산이 갖고 있는 3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것도 극도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재화나 어떤 자산이 있을 때 단기간에 수요가 많아지고 급등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 어떤 균형선에서 맞춰주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땅의 어떤 면적을 늘린다거나 이런 어떤 특정한 예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땅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강남의 아파트 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적어도 토지에 관한 한 토지를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택을 늘릴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서 가격이 오를 때 무지막지하게 오를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당수의 재화들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썸의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재화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 재화를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제로섬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라는 뜻일 텐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위치가, 그 토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천양지차로 갈린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강원도의 야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른자 위 강남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가격차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 그 주변에서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되어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화들은 감가가 상각이 되죠.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라는 것은 역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가 기본적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3가지 특징 때문에 토지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서의 굉장히 독특한 지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책은 대부분 지난 350년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7세기 정도쯤 되면 대부분의 화폐는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대륙 같은 데를 개척하거나 어떤 새로운 곳으로 떠나거나 했을 때 강도가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바꾸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위험하게 귀금속을 들고 다니지 말고 귀금속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들고 다니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대륙 같은 데 있었어도 자기가 귀금속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맡기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만큼 맡겼다는 차용증을 내가 갖고 있다면
차용증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적질을 당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해도 그것을 복구하는 데 훨씬 더 쉬울 것이고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차용증에 토대한 거대한 신용 시스템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금융의 발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착안을 해서 꼭 굳이 이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귀금속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신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또 다른 자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토지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귀금속하고 달리 토지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금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에 비해서 토지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기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17세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1세기 영국에서도 있었다는 것인데, 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것과 근대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두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토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토지본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대한 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토지를 유동적인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한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토지와 금융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단일 자산이 되는 토지가 금융 시스템과 연계가 됨으로써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상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생겨났던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거의 대부분 토지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위기를 주기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세기에 그것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헨리 조지 같은 사상가입니다. 저널리스트이기도 했겠습니다만, 토지 불평등이 19세기에 너무 심각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것이 굉장히 사상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적어도 19세기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마르크스가 썼던 자본론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게 헨리 조지의 책이라는 얘기를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어떤 맥락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울프 라데진스키 같은 사람이 농업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말했던 어떤 그런 이론이나 견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토지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이 또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사상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20세기가 되면 이런 토지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20세기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20세기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과점의 형태로, 그러니까 소수의 토지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는데,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중산층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선진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소수의 토지 귀족으로부터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 이 소유 관계가 바뀌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토지 불평등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맥락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19세기의 토지의 불평등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정치 문제에서는 20세기에서는 좀 달라지는 맥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토지 소유 문제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광고하면 될까요?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 비다이렉트 샵, 요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쉽네요. 그죠? 비다이렉트 삽. 아니, 삽 아니고요, 샵입니다. 삽. SHOP 삽. 샵이요, 삽. 샵. 비다이렉트 삽. 홍철님 샵, 하고 있잖아. 비다이렉트 삽. 인터넷부터 IPTV 다이렉트니까 하늘의 스케일이 다르다. 비다이렉트 샵. 토지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이라든지 어떤 관련 사항들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되는 것은 폭등이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폭등만큼 위험한 것은 사실은 폭락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등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폭락의 상황에서도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폭등 시기가 되면 경제적인 역동성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폭등이 되게 되면 기존에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토지를 우연히도 소유한, 운 좋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가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그 오른 가격으로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부를 불려나가서 큰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창의성이 훨씬 더 떨어지기도 하고,
또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오래된 기업들, 전통적인 기업들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훨씬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초기 단계에서 많다고 하고 스타트업들을 생각하면 그렇겠죠. 오히려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하게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불평등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사회 불안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정반대로 폭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처럼 토지가 금융 시스템하고 워낙 깊게 현대에서는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급락했을 때 수많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위기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 책에 설명하고 있는 이해의 토대에서 이 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깊숙하게 하나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금융 위기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또 토지에 관한 문제랑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사례이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내막들 같은 것을 대부분의 경우에 모르는 경우들도 많기도 하고, 저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세계의 어떤 경제,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한국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교훈을 준다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그것이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측면에서나 일본의 사례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본의 어떤 사례를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이 책의 기조와 설명 방식과 내용들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관한 서술은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1989년도에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경제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틀어서 20여 년간 뉴질랜드는 이전에 겪지 못했던 혼란을 경제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연방 국가로서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인데요. 70년대에 들어서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영연방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던 것이, 그런 혜택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경상수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적자를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유독 1989년도 1분기가 되면 굉장히 오랜만에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라는 것인데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본의 도쿄의 특정한 땅에 뉴질랜드 대사관이 있겠죠. 뉴질랜드 대사관은 그 부지를 매입했었던 것이고요. 이전에. 그리고 이 뉴질랜드 대사관 근처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하나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주 작은 규모의 놀이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대사관 부지가 있고 테니스장이 하나 있고 놀이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사관은 팔지도 않았고요. 그 테니스장 한 개, 그리고 그 옆에 놀이터 하나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89년도 1분기에 한 국가가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도쿄의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를 말을 해주는 일화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뉴질랜드의 주요 언론에서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 것이 테니스장이 아니라 럭비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이야기까지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했었다는 것인데요.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이제 좀 과장처럼 보이겠습니다만 관련 사실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1988년도에서 호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번엔 대사관 자체의 부지를 팔게 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대사관이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호주 입장에서는 얼마의 이익을 보았냐면 20만 %의 이익을 봤다고 하죠. 200%, 2000%가 아니고 20만 %라는 건데, 물론 샀던 것은 수십 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호주 정부에서 그 부지를 샀다고 하죠. 어찌됐건 일본에서의 그 토지 가격의 상승이 장기간에 걸쳐서 특히 80년대에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했는지를 보여주고요. 80년대 말에 워낙 이렇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대사관 부지를 도쿄에서 팝니다. 아르헨티나도 팔고 중국도 팔고 쿠바도 팔게 되는데, 이런 어떤 연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어떤 비정상적인 부동산 광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1980년대 전체의 일본의 GDP는 80% 정도가 늘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GDP가 80%가 늘 동안 부동산 전체 가격은 300%가 늘었다고 하고요. 그것이 대도시의 상업적 부동산에 국한할 경우에는 무려 500% 정도가 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화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토지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유달리 더
폭등했다라는 것을 수치로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사실은 전후에 굉장한 그 부흥을 일으켜서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그런 주목을 받게 되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놀라게 되었던 것은 한국의 경우가 약간 비슷했던 것처럼 1964년도 도쿄올림픽 때였다는 것인데요. 도쿄올림픽 때 수많은 서구의 기자들이 일본에 가서 그 발전상에 너무너무 놀랐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특히 철도 시스템 같은 거. 64년도에는 이제 신칸센이 개통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포함해서 일본의 발전된 기술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도요다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어떤 생산 시스템 같은 것이 굉장히 선진적이라 보고 이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모방되면서 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64년도 도쿄올림픽이 열린 다음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이런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인 호황기에서 일본 정부는 수출을 더욱더 진작을 시키고 일본이라는 경제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엔화의 약세죠. 그러니까 엔화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대출도 많이 해주게 되고, 또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쓰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라서 일본의 기업들이나 투자가들이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막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하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본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굉장히 큰 급격한 경제적인 성장을 누리게 됩니다. 60년대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매년 평균 10%가 늘었다는 건데요. 10%라는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생각하면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일본의 경제 발전 속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80년대에 찾아오게 되죠.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수년간 중국에 관해서 했던 얘기랑 비슷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견해까지 내게 되오면서 가장 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또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은 이와 같은 일본의 어떤 엔화를 약세로 유지하는 정책이나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나 혹은 금융 억압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갖가지 규제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억누르고 있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완화하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80년에 집권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인데요. 레이건 정부에서 그런 것을 점점 더 일본에 세게 요구를 하게 되고 일본도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역 갈등 속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82년도가 되면 나카소네 야스히로라는 사람이 총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굉장한 보수주의자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달리 엔화를 강세를 용인하거나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법을 순간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나카소네가 그런 방식을 썼던 이유는 엔화를 강세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소비를 진작하거나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나카소네가 82년 집권 후에 했었던 어떤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계속 일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1985년도에 경제학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하게 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게 되죠. 플라자 호텔이라는 미국에 있는 호텔에 모여서 그 당시는 이제 G5였었죠. 미국과 일본과 프랑스와 영국과 서독까지 이 5개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 대략 한 3년간에 걸쳐서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엔화는 절상되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도 1986년도에 이르면 수출의 그동안 급격한 증가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거대한 반일 물결들 같은 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그 반일의 물결 속에서 그냥 일반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사비를 내서 신문 광고란을 사서 어떤 그런 주장들을 펼쳐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수의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방위비를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전부 다 전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막 떠오르는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는데 이 위대한 미국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울분을 토하는 광고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1980년대 이 젊은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물결 속에서 미국이 1987년도가 되면 일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게 되죠. 그중에서 심지어는 전자제품에 관해서는 100%의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일본 내에서의 정책의 변화와 미국에서의 어떤 관계의 변화와 이런 것들 속에서 침체의 조짐이 1986년도도 보이기 시작하자 일본에서는 엔고의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집행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금리가 2.5%까지
80년대 말이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6%에서 10%를 사이를 오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의 수준을 일본이 당시에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인데요. 이것이 토지 문제에서 결정타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80년대 말이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꺾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침체기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토지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그런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세상에 돈이 많아지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세제 정책상의 토지에 대한 혜택 같은 것, 예를 들면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토지 가격을 얼마로 감정을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방 정부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태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뭐 한 달, 두 달 혹은 1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훨씬 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실질적인 세금상의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훨씬 더 쉽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융 제도에 대해서 훨씬 더 완화적인 정책, 어떻게 보면 금융 자유화적인 정책을 일본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기업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같은 데서는 회사채를 직접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큰 고객을 잃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상당수가 이 대기업과 안전하게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회사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은행 입장에선 새롭게 돈을 빌려줘야 될 대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에 일본 은행들은 재무의 상태를 분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졌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중소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게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너무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가장 안전한 방법, 그러니까 토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사실은 가격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쉽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속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토지를 가졌던 기업일수록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금융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기업의 경영 환경을 바꾸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말하자면 레버리지 역할을 해서 빌린 돈을 가지고 또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일수록 점점점 유리해지고 그들이 점점점 많은 돈을 점점 토지를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토지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는 이런 또 악순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일본 국내에서도 이게 소화하지 못해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시 일본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팔면 미국을 4번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토지 가격이 미국 전체의 토지 가격의 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토지 가격의 광기어린 상승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황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황궁은 물론 매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의 황궁이 이제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1제곱마일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이라는 건데 일본의 황궁이 만약에 매물로 나오고 도쿄의 상업용 부동산 비싼 땅으로 바꾸어서 이 값을 팔게 된다면 캘리포니아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당시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역사에 남아있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해외 자산들을 본격적으로 일본의 부동산 기업들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자산도 막 사들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록펠러 센터의 부동산 지분의 과반 이상, 절반 이상을 일본 미쓰비시 부동산이 사들이게 되죠.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는 어떤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영화평론가로서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서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다이하드입니다.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나온 게 1988년도인데요. 다이하드를 보면 거기 최첨단 빌딩 안에서 맥클레인 형사가 벌이는 어떤 사투 같은 거, 브루스 윌리스가 벌이는 사투를 다룬 액션 영화죠. 근데 그 빌딩 이름이 뭐냐면 나카토미 플라자입니다. 나카토미 빌딩이라는 일본 이름이 붙어 있죠. 그 이유는 당시에 이런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인 어떤 열기의 하나를 어떤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집어넣은 설정일 텐데 이런 설정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일본 부동산 기업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면서 이런 일들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거기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개인들도 많아지게 되고 땅 때문에 혹은 기업들도 그렇게 세면서 새로운 이 형성된 부유층들이 과소비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가 되면 전 세계 명품 시장 중에서 일본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금주의적인 물결이 강해진다던가 이러면서 또 토지 불평등 같은 것들 혹은 재산 문제에 있어서 급격한 어떤 계급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빈부격차의 문제까지 도출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를 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되니까 부동산업이 중요하게 되니까 땅을 매입할 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있는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집을 안 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 땅을 팔기 싫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강제로 그 땅을 팔게 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뭔가를 가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야쿠자가 개입하게 됩니다. 검은 세력하고 결탁이 되고 심지어는 이 토지의 매입 가격의 3% 정도를 야쿠자들한테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3%를 받아도 어마어마한 그런 돈들이 이 검은 조직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사회 문제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89년도 12월이 되면 미에노라는 사람이 일본 은행의 총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미에노는 이제 그 일본 그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거기서 굉장히 전문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재가 되자마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사명감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토지 가격이 상승함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완할 수가 없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던 그런 일본 사회의 어떤 그런 착목을 해서 미에노는 총재로 취임한 직후에 연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했는데 이것을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90년도에 걸쳐서 2.5% 정도의 금리를 최종적으로는 6%까지 인상하는 급격한 금리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에노가 이런 그 정책을 취했을 때 당시에 일본에서 굉장한 지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했을 때 그 사람이 인터뷰한 타이틀이 엔마스터라는 말까지 쓰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의 광기 속에서 일본이 수많은 혼란상을 겪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구원자처럼 미에노의 정책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미에노가 사실상 도덕적인 십자군의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인데 당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미 86년부터 수출은 꺾이게 되고 미에노를 위시한 그런 일본 그 은행의 정책, 더군다나 일본 정부조차도 비슷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훨씬 더 방만한 분위기 속에서 훨씬 더 통제하는 분위기로 넘어가서 대출을 좀 더 덜 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쓰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정타처럼 피드백이 되어서 결국은 일본의 토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91년도부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조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조짐들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92년, 93년 넘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씩 계속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본의 정책 기반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이 엔고의 어떤 그런 불황의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정반대의 정책을 쓰죠. 불과 1, 2년 전에 이 미에노가 취임을 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급격한 정책을 썼는데 정반대의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6%까지 올라왔던 금리를 이번에는 정반대로 0.5%까지 급격하게 낮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침체의 늪으로 가니까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가게주들이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면 이런 급격한 불황 속에서 토지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돈을 안 쓰는 방식으로 절약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6%에서 0.5%로 금리가 인하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쓰려고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정책이 무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특유한 어떤 것들까지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 버드는 그것을 이제 섬나라의 내향적인 특성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마이크 버드가 섬나라의 영국 사람이라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 같은 것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일본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해외 투자를 굉장히 적게 하는 나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라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GDP에서 해외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북한보다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일본이 얼마나 보수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갖고 있거나 경제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출산율이 엄청나게 저하되고 거기다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결합되어서 거대한 폭풍처럼 일본 경제에 오게 되어서 그로부터 토지 가격은 1991년부터 15년 동안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2005년까지 계속 하락을 거듭하게 되고 2005년도에 바닥을 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토지 가격은 급상승하지는 않죠. 이런 위기가 생겨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되는데 시작된 것이 사실상 90년, 91년도부터일 텐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의 일본의 토지 가격은 일본이 가장 토지 가격이 올랐을 때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밖에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그러니까 1990년, 91년도 이 정도의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수치상으로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의 80% 정도까지 육박을 해서 이게 역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3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은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1인당 GDP에도 뒤처지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일본의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좀 더 신중하고도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토지라는 것이 현대의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금융 시스템하고 깊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단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일본에서 어떻게 이 부동산의 급격한 단기간의 광기어린 급등과 그 뒤에 어떤 급락이 이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주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사례일 텐데요. 이 책에서 아주 짧게 나오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한국의 사례가 굉장히 깊숙하게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한국어판이 나오면서 한국어판 서문을 마이클 버드가 따로 붙였는데 한 대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한국의 부동산 상황이 현재 얼마나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시각이 짧게라도 담겨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라는 책, 지난 한 달 동안 읽은 가장 훌륭했던 책으로 적어도 저한테는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제가 몇 가지 영화적인 어떤 부분들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뛰어난 그런 액션 영화의 작품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다이하드 1편 이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극 중에 등장하는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미국 부문을 설명할 때 실제로 이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랑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파헤치면서 한 인간의 어떤 영혼에 관한 부분까지 다루게 되는 마이클 키튼이 주연했던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죠. 실화를 다룬 작품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또 상세한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도 무척이나 뛰어난 작품입니다. 다이하드, 파운더 이 두 편의 작품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